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드디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는데요. 12.3 불법 비상계엄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기까지 1년여 시간 동안 국민의힘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란 꼬리표가 계속 달려 있었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위기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이 섰는지 국민의힘은 당명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무안공항도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름이 껍데기라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과오나 잘못은 껍데기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역자의 이름을 모든 비석과 기록에서 깎아내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깎이거나 지워진 이름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저지른 죄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진정으로 잘못과 과오가 덮이는 건 이름을 지울 때가 아니라 그 이름 앞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몸부림이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7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전남 교육 관련 소식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진보 진영이 진보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공식 발표했네요. 네, 지난 1월 5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민주진보교육감 당일 후보 경선 일정과 방식, 또 도민공천위원인 경선인단의 공개 모집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김혜룡, 문승태, 장관호 입후보 예정자 3명이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경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는 최송춘 공천위원회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각 3명의 후보의 다짐 발표와 경선 참여 후보자 서약식의 공동 서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 3명의 후보는 민주진보혁신의 가치 실현과 전남 교육권리 장전 실천,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과 단일화 원칙 준수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네. 공천위원회는 이번 경선의 핵심 원칙으로 이 도민 참여형 경선과 결과에 승복하는 단일화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단일 후보는 도민공천위원회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정되고 결선 없이 최다 득표자를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룰을 진보 진영 측에서 지금 만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 투표 방식 또 여론조사 진행 방식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남도 진보교육감 공천위원회는 단일 후보 경선을 위한 도민공천위원 모집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고 후보 토론회는 그동안 2번 정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이 공천위원회에 대한 투표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고 단일 후보 확정 발표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있게 되는데 이 투표에 참여하는 도민공천위원은 만 16세 이상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가입 또는 가입서 작성 후 가입비 1,000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공천위원회는 이번 경선은 특정 조직이나 인물이 아닌 전남도민의 선택으로 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예. 이 전남도민공천위원회는 이번 단일 후보 경선은 단순히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남 교육을 다시 도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농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교육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지방선거 5개월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할증률을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가 적용하고 있는 관내 섬지역 건설공사 할증률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네. 여수시의회가 지적한 여수시의 섬지역 건설공사 할증률 적용 제도는 여수시가 3천만 원 이상의 섬지역 공사의 경우 화정면과 경호동은 5%, 남면은 10%, 삼산면은 15%로 현장 여건별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고, 또 3천만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돌산읍과 화정면, 경호동은 25%, 남면이 40%, 삼산면이 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여수시의 섬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할증률 적용은 이 섬지역의 경우 지형적인 고립 상황이나 또 운송 인프라가 제약되면서 자재 운반비나 장비의 이동비, 숙박비 등이 육지보다 높고 이 공사 원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섬지역 건설공사의 원가가 상승하는 건 구조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공사비를 더 책정을 해도 현장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가 도서지역의 할증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 가격이나 인력난, 또 물류비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또 해당 예산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또 무리한 저가 수주가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수시의회는 수의계약의 경우 이 법령상 기준이 육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실제 원가에 비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또 회계 실무나 원가 상정, 또 계약 체결 전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행안부나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도서지역의 수의계약 한도에 대한 상향 문제나 할증률에 대한 조정, 또 원가 계산 기준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전국 도서지역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이 건의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여수시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우선은 이 설계 단계에서 도서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계약부서나 실무부서가 합동 검토를 진행하고, 또 부실한 또 저가 발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인데요.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과수 농가에 지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역 농민 단체가 이걸 다른 작물까지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천시가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과수농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이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사업, 또 과수 저온 피해 기술 시범 사업, 과수 다축 재배 조성 사업, 또 과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순천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이상 기후에 취약한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이고, 앞으로 사업 성과를 봐가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농민회는 이 해당 사업을 과수 농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가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른 작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천시는 이에 어떤 입장입니까? 이 지역 농민회의 이상기후 피해 지원 사업 확대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지원 사업은 일단 시범 사업 성격을 띠고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또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시의 시범사업 확대 입장에 대해 지역 농민의 측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과수작목뿐 아니라 채소나 시설하우스 등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순천 농민회는 순천시의 이번 과수 중심 지원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다른 장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순천시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사전 예방 중심의 농업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부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저희가 받으십시오. 지난주에 마지막 날 뵙고 새해 네. 들어서는 또 처음 그렇습니다.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떻게 연초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두 분? 연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 날 방송을 예. 했잖아요. 12월 31일 날 방송하고 이제 1월 1일에 해돋이도 좀 보고 해돋이 보러 가셨어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는 동네 뒷산에서 동네 뒷산. 네, 간단하게 봤는데 네. 새해 다짐도 좀 새롭게 다지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재판 휴전기여서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재정비를 하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가 휴전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네. 그럼 살짝 좀 뭐 여유가 있는 연초였을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제 재판이 없을 뿐이지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재판 안 가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좀 밀린 일들도 좀 처리하고 그러고 있는 편이죠. 네. 예. 이 변호사님도 예, 함께 뭐, 가신 거죠? 새해 보러? 네, 예. 맞아요. 뭐 올해가 병오년, 뭐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던데 네. 다들 힘차게 달리시길 바랄게요. 네. 고상하시겠다. 네, 그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새해 첫 라전 법정.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화제의 사건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과자 한 봉지 값을 깜빡하고 결제를 안 했는데 검찰이 절도죄를 적용했다.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2024년 7월 24일 이제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제 당시 이제 김모 씨는 이 점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샀는데 그 중에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냉동고 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올려놓은 상태로 예. 이 가게에서 이제 나왔나 봐요. 근데 예. 이제 주인이 보니까 과자는 훔친 거고 냉동고 위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그대로 놔서 이제 이게 녹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김 씨는 내가 이거 모르고 깜빡하고 이것만 결제 안 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합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주고 그 가게 점포 주인하고 그 점포 주인도 이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한 이제 검사는 그래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게 일단 죄는 되는데 예. 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긴 하나 예. 사안이 뭐 경미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거나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일단 유예를 해두고 예. 혹시라도 이 몇 년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이 유예해놨던 것을 다시 기소를 하겠다라는 취지여서 일단 처벌은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고 죄는 되지만 일단 묻어놓겠다라는 건데 일단 죄는 맞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에 가는 건 아니고 재판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그 지금 식당이 아니고 무인 점포 점포. 예. 주인하고 합의까지 된 상황인데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은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예. 참작을 할 수 있을 뿐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그런 죄는 아니거든요. 예. 이 죄는. 그리고 검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일단 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건데 예. 그 이유를 좀 뜯어서 보면은 네. 김 씨가 합계 2,300원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인데 그 이유는 김 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렇게 내역 같은 거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얼마가 결제가 됐습니다라는 그걸 계속 확인했을 텐데 그러면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까 그 가격들이 좀 내가 샀던 물건값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이 결제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그거를 몰랐다고 주장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취지로 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과자 한 봉지랑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같이. 근데 아이스크림은 맞네? 그냥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로 아예 그러니까 그냥 그 계산하는데 가져오지 않은 걸로. 여러 가지 물건을 샀는데 예. 일단 피해가 있었던 것은 냉동고 위에 올려놔서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한 800원짜리 개와 아이스크림 네. 하나와 그리고 결제하지 않은 과자값.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폰을 뭐 보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자연스러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고 이게 결제되는 금액을 건건히 확인을 하십니까 두 분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제 검사가 이렇게 기소유예를 하면 예. 불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예. 이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억울하니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있어요. 헌법소원 청구가 있고 네. 이 사건의 김 씨도 그걸 청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보니 그 CCTV 영상에서 이 사람이 뭐 휴대폰을 보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보는 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뭐 바꾸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럼요, 충분히. 그것만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물건을 만약에 그 과자 한 봉지만 가져갔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물건도 샀고 봉지값도 계산을 했대요. 그럼 유독 그 1,500원짜리 과자 하나만 내가 훔치려는 의도로 했을 거라고 보기에는 이러한 좀 수사가 미진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김 씨의 청구를 헌법소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럼 그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된 맞습니다. 겁니까? 네. 취소 결정이 나온 거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사건 내용을 쭉 듣고 있자 하니 약간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을 저희가 네. 나눴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네. 초코파이 사건. 맞아요. 예. 그 초코파이 사건은 이제 기소유예가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가 돼서 심지어 1심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항소심이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항소심 그 이제 결심 공판에서 심지어 검사가 이 사람이 동종의 전과도 있고 하지만 뭐 피해액이 굉장히 경미하니까 선고유예를 요청했다고 해요, 검사가. 근데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거 예. 무슨 말이냐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가 좀 쟁점이었던 거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소유예 취소가 났고 앞서 그 초코 과자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이 네. 된 만큼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 뭔가 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잘 참작을 했으면 이게 걸러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왜 이렇게 굳이 뭐 이런 뭐 판결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피해자랑 합의도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피해액도 굉장히 경미하고 재수생 신분이었고 그동안은 과거에 범죄 전력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물건값을 핸드폰 보는 게 물건값을 확인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굳이 기계적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했어야 했느냐라는 어떤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면밀하게 뜯어보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기계적으로 일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안 할 것은 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던 것은 국가 권력, 공권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물론 뭐 소액이니까 몰랐으니까 초범이니까 이런 변명이 무조건 통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이나 경찰이 말씀하신 그 기계적인 처분이 불러온 사법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수사기관도 이런 사례들이 자꾸 쌓이면 그들에게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보완해야죠. 사실은 이제 고의라는 거는 만약에 해당 피의자가 자신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당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거는 충분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그 고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만한 이제 다른 정황들 이제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비판을 이제 피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좀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지 고려해야 않을까.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면밀하게 심도 깊게 고려를 했는지 여부에 예.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고의, 절도의 고의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라는 건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위 상황을 보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아까 계속 같은 이야기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요소가 있다라면 그것을 면밀하고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재 사건으로 과자 한 봉지 값을 깜빡하고 결제를 하지 않고 이 무인 점포에서 나왔는데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취소되는. 헌재에서 네. 취소가 된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올해 달라지는 법률들 다시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새해 달라지는 법률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얘기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이 인물 때문에 특정 불거진 또 살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실 맞아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자녀는 이제 성년 자녀는 아니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예. 민법상. 예.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조문은 민법의 1004조의 2로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예. 이제 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예. 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자녀가 뭐 생전에는 유언으로 나는 나의 어떤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해서는 이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예. 뭐 이런 의사를 표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6개월 안에 이러한 사유를 6개월 안에 이거를 이제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예. 그렇다면 상속권 상실을 신청을 한 이후 이제 박탈하겠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좀 구체적으로 조항에 좀 명시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뭐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던 경우들, 또 뭐 유언에 그렇게 써 있던 경우,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 결격 사유는 원래부터 있었던 걸 좀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한 자, 예, 예. 이건 원래 있었던 규정들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규정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 나온 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에 대한 어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예. 그러니까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아니면 그 부모,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녀. 직계 예, 비속. 자녀에게. 직계 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한 경우에도 다 포함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좀 굉장히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에는 뭐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뭐냐라고 뭐 구체적으로까지 설치는 안 돼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해석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예 그냥 아이를 미성년일 때 예. 낳기만 하고 전혀 키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 후에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장기간 아예 그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양육 의무는 꼭 돈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사실 뭐 이제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인이니까 1순위 상속인이니까 나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중대한 범죄 행위도 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방금 같은데. 말씀드린 학대. 학대. 학대나 이제 방임 그리고 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 그냥 아예 뭐 그냥 이제 낳았을 뿐이지. 방치했다든지. 네. 그냥 아예 그냥 서로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알고 보니 뭐 재산이 많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내 상속인수의 권리만 주장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이제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거죠. 법률 규정 자체로만 보면은 예.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아니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안을 법률 규정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이것이 어떤 수사나 재판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진행되면 그 안에 재판 과정에서 판단의 여지를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재판부에서 이게 중대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라는 취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자녀가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이 상속권이 부모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의 상속 순위는 이제 원래 자식이 제일 먼저예요. 자녀가. 근데 자녀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 순위는 사망했을 때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본인의 있으니. 자녀에게 네. 상속되는 게 우선이다. 네. 예. 배우자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고 예. 만약에 없다면 2순위로 부모거든요. 예, 이제 그 경우에 이 상속권 선고를 그러니까 상실하는 이 선고 제도는 예. 그 이제 자녀가 먼저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그 돌아가신 자녀의 또 다른 자녀가 없이 이제는 부모가 상속 순위로 이제 1순위가 되는 경우, 예, 그 경우를 산정한 혹은 거죠. 배우자도 없을 때. 네. 배우는 어차피 동순위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누가 내려서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법원에 청구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법원에 당연히 청구를 예. 하시는 것이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계 존속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예. 살해하려 한 자, 이게 일반적인 어떤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래 있었던 규정, 민법의 규정에 적용받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유언이 없었던 경우는 가정법원에다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청구를 해야죠. 예, 근데 일단 본인의 그 재산이 넘어가는 건데 본인은 이제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아, 의사 표시 없이 사망을 하는 예, 경우에는 그럼 주변인들이 이걸 신청을 해줄 수가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순위, 다른 상속인들이 동순위나 후순위로.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전혀 부양 의무를 안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상속이 알겠습니다. 시작된 이제 6개월 이내 그거를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제 그걸 심리를 한 후에 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청구를 무조건 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유언이 거죠. 없을 경우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족연금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유족연금이라는 건 또 어떤 것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개정이 되는 건지 또 설명을 예. 좀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법 82조도 개정이 되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그래서 이 민법 1004조의 2에 따라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예.
이 연금이나 그러니까 유족연금이나 뭐 반환 일시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관련 법률이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상속 절차가 좀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되지 않거나 소송 중이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상속권 상실에 관해서는 예. 그 부칙에 아예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이 규정은 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오. 그래서 지금 시행은 2026년부터 지금 시행이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로 예. 봤을 때 사망일 기준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2024년 4월 이후에 사망은 했으나 상속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어버린 경우 소급 적용됩니까 이거? 어떻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딱 어떤 법에 딱 규정은 없는데요. 예. 어쨌든 그 부칙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어떤 그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람이 만약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라고 예. 하면 이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오,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던 상속 관련된 이 구하라법, 이건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상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봤고 관련해서 유족연금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생계비 계좌 얘기도 해볼 텐데요. 생계비 계좌 이게 뭡니까 우선? 말 그대로 생계비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많아서 이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이제 계좌나 급여나 이런 거를 압류할 수 있잖아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예. 그러면 이게 이제는 당장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최소한의 이 금액만큼은 아예 건드릴 수 없게 이 계좌를 아예 한계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를 아예 이제 만들어주겠다. 네. 만들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의 계좌를 이른바 생계비 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이건 이제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 이제 최대 250만 원까지만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압류로부터 아무리 이제 나에게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예. 보호받을 수 있게 어허.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해도 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이 생계비 통장에 들어있는 250만 원까지는 그렇습니다. 압류할 수 없게 바뀐다는 그렇죠. 거죠. 빚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최소한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이고 예. 25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어떤 취지에서 급여 채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압류 금지를 할 수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이 기존에도 185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예. 올라갔어요.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 최소한 250만 원만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압류를 빚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법이 개정된 거죠. 그 급여 채권이랑 생계비 요거 아까 말씀하신 계좌 이거는 동시에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개설하게 해서 예. 이게 이제 왜 생겼냐면 예. 계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계좌마다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거에 좀 이제 분쟁이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계좌 자체는 생계비 계좌, 이른바 생계비 계좌로 해서 250만 원까지만 예치를 할 수가 있고 이 계좌는 아예 못 건드리는 계좌로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채무자의 다른 계좌는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좌는 절대 압류할 수 없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겠죠. 알겠습니다. 원래 이건 없었습니까? 이 생계비 계좌 지정이라는 것은? 생계비 계좌 자체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뭐 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적은 없고 네. 규정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제 최저 185만 원 이제는 못 건들게 최소 그게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는 분산이 되다 보면 만약에 어떤 계좌에 50만 원 들어있고 뭐 어떤 계좌에 200만 원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속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이제 한 이거를 계좌를 지정을 네. 해서 1인당 한 계좌만 아예 생계비 계좌로 만들 수 있게 그리고 하는 금액이 거죠. 좀 올랐고 네, 250만 맞습니다. 원까지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올해 달라지는 법률들 조금 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과 관련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좀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예.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보증금을 상한의 이제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보증금을 마음껏 높일 수가 없고 그다음 예. 또 뭐 월세도 마음껏 높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비의 명목으로 좀 이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 개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다 이제 5월 12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 이제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합의 시에 이제 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가 있게 아예 법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그 깜깜이 관리비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제도인 보호를 거네요. 더욱 좀 상가에서. 강화하는 저 방향으로. 그러니까 월 차임이 따로 있고 근데 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관리비 깜깜이 관리비라고 아까 이결호 변호사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월세만큼은 아니어도 월세에 준하는 정도의 굉장히 고액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관리비는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전기세나 뭐 그거 외에도 그거 외에도 어. 뭐 저기 유지비, 청소비 뭐 이런 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부당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규정이 개설된 거고. 예, 그리고 또요. 네,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 이거는 이제 좀 뭐 저희하고 관련도 있는 건데 뭐예요? 변호인이 스마트 접견. 그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접견을 하려면 반드시 직접 찾아가거나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주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화상 접견하려면 순천 교도소에 가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이나 이런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설이 됐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 된 예,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영상 재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좀 더 편리해지고 있는 그런 그거는 상황이라고. 이제 피고인이나 수용자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더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권리가 보장되는 거고 예. 또 그 외에 이제 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것도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제 범죄 피해자가 만약에 범죄로 인해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예.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 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이런 긴급 생활 안정비 라는 것이 신설돼서 예. 이제 범죄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쯤 해서 2026년 새해에 달라지는 좀 법률들 쭉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중간중간에 새로 신설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또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첫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인데 네. 첫 시간인 만큼 2026년과 어울리는 새해와 어울리는 주인공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승마장을 다녀봤습니다. 여수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임입니다. 말을 타는 지는 한 10년 이상 됐고요. 이제 승마장 운영은 지금 7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가족들도 같이 타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반을 좀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또 각오로 임했죠. 나만 말을 탈 것이 아니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승마장을 할까 생각하다가 진짜 하게 됐어요. 네,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승마장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영임님 만나고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여수에 있는 승마장
인데 네, 누구나 맞아요. 가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까? 네, 여수 유일하게요. 일반 승마, 학생 승마도 하지만요. 장애인의 재활 승마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재활 승마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말을 타면서 말과 교감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이나 뭐 신체적으로 조금 재활을 할 수 있는 오, 곳이죠.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승마를 접하고 승마장 운영을 시작하면서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부터 재활승마를 꼭 해서 지역사회 장애인들한테 좀 자유롭게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제일 처음부터 구성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구 파악을 하니까 그때도 한 4천 몇 명 됐어요. 이렇게 많았는데 어디 가서 말 탈 데가 없다. 장애인들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말 탈 수 있고 이제 장애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2~3명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주다가 점점 이제 상태가 좋아지고 혼자 잘 탈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코치님하고 1대1로 하죠. 승마와 장애 재활을 접목시켰다는 거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재활 승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오후에 한 장애인께서 승마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수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승마장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말들의 관리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말이 한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까? 지금 거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고 18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8마리? 네. 뭔가 실제로 말을 케어한다는 게 그냥 일반 우리가 애완견이나 뭐 강아지, 고양이랑은 완전 네.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크기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많아요. 육체적 노동. 그렇죠. 말이 몸집이 크니까 먹는 것도 많겠죠. 그러면 나오는 것도 많겠잖아요. 이 디테일을 모두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자동 급수 빼고는 뭐 먹이 주기, 건강 관리 다 사람 몫이고 여기에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요. 이것조차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승마장 하면 이제 뭐 사람 쓰면 되겠지 모든 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모든 게 주인이 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승마장 운영이 가장 어렵고 관장해가지고 또 그거 해주고 또 주사도 날 줄 알아야 되고 걸음, 톱밥 여주면 막 말들이 좋아서 굴러요. 막 굴르고 디글디글 굴르고 털고 그러는데 3일 못 가요. 그러면 그걸 또 다 그러면 한 2~4아까 이상 되거든요. 말들이 이런 톱밥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전 말이 톱밥에 구르는 거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보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이 이렇게 톱밥을 며칠 전에 깔았더니 이제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톱밥일 경우에 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부벼요. 강아지가 말이 보면 이렇게 발라당 배를 하늘을 향해 누워서요? 누워서 이렇게 등을 비벼. 저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오, 신기하다. 강아지 고양이처럼 이렇게 들어 누워요. 이 좋아하는 걸 또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맞아요. 한번 갈아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리어카 정도의 양을 이거를 2~3일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드시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그 말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도 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은퇴를 앞두고 나이 60을 바라본 나이에 3년간 대학을 다니셨다고 해요. 이 말 관련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치 자격을 얻으신 거죠. 승마 코치? 네, 맞습니다. 와. 그 정도의 열정 때문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사랑하고 말과 친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막 무섭다고 울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점점 다가가가지고 지금 막 만지고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타고 막 이런 거 보면 기쁘죠. 제일 처음에는 와서 막 못 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차츰 학생 승마 이제 장애인 애들이 한 7~8병은 와서 못 타고 가요. 그냥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기하지 말고 와서 그냥 당근만 주고 이렇게 케어만 하다 가도 어느 날 올라간다. 애들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이제 실력이 향상되고 또 이제 장애 애들은
또 왠지 말을 계속 태워서 좋아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보면 흐뭇하죠. 그래요. 이게 아이들이 승마를 또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인 말과 함께 교감하는 것. 네, 맞아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걸 심리적인 좀 성장도 되고 네. 또 꽤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이들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분에게는 그 말들이 사실 자식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뭐 물멍 불멍하잖아요. 네. 이분은 말멍을 하세요. 말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네. 뭔가 힐링되고 치유되는 기분 네, 느끼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 매일매일. 말들이 이름만 부르고 다가와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다 와. 보니까 너무너무 친근한 거예요. 자식처럼요. 오. 그런데 이제 말들이 승마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아까워서 말을 타고 싶은데 타지 않고 자기는 한 7년 동안 지금 타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러면 말을 안 타세요? 네, 아까워서. 그 정도 자식 같다고 합니다. 저는 말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이라도 시간이 나면 말 데리고 풀밭에 가요. 풀 가서 뜯기고. 그러면 이제 서로 힐링이죠. 막 여기 있다, 이거 먹어라, 막 먹어라. 그러고 보니까 걔들도 내가 이제 딱 이렇게 굴레 씌워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어디 간지 알고 좋아서 따라와요. 좀만 아파도 그냥 막 연고 발라주고 또 막 다리를 좀만 절어도 붕대 감고 파스 붙이고 나는 막 어깨가 아파도 그냥 파스도 안 붙이고 자고 근데 쟤들이 좀 다리만 이렇게 어디서 해갖고 하면 막 짠해가지고 털고 불고 막 파스 붙이고 막 감아놓고 난리래. 말 관리, 발톱 관리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매니큐어 한 번도 못 발라도 말들은 40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 발굽 소지해주고 있고. 마지막 말이 좀 감명 깊습니다. 네. 본인은 매니큐어를 한 번도 안 발라도 그쵸. 말들의 그 말 발굽 관리는 40일 만에 한 번씩 꾸준히 네. 또 해줘야 된다고. 이 비용이 한 1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네, 네, 그걸 아끼지 않고 항상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거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의 해인 만큼 올 한 해가 왠지 우리 정영임님께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또 말과 친근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말 해니까 타보고 싶으면 세상이 달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접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말을 타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동물 아끼는 마음이 생겨지고 말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고 그럴 거예요. 붉은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따뜻한 한 해 되세요. 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승마장에서 일하시는 정영임님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7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